7월 24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모두 14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9명이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2014년 창원에서도 버스 침수로 7명이 숨지는 등 버스가 물에 잠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버스에서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을 하동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시내버스가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더니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집니다. 지난 2014년 7월 경남 창원에서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에 시내버스가 침수되면서 7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승객들은 뒤늦게 열린 버스 앞문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내버스가 물살 깊이도 낮고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진입한 게 참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버스에서 9명이 숨졌습니다. 폭우 등으로 버스가 물에 잠기면 비상용 망치로 버스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버스에서는 큰 창문보다는 이렇게 작은 창문을 깨고 탈출을 해야 밀려드는 물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버스 안쪽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면 물이 흘러가는 아래쪽 방향에 있는 창문을 깨야 합니다. 물살이 만약에 들어오는 부분을 타격을 하게 되고 유리가 깨지게 되면 그 파편들이 승객을 다치게 할 수 있거든요. 물이 흘러나가는 방향의 창문을. 소방당국은 또 물이 허리보다 높게 차오르면 탑승객들끼리 손을 잡거나 서로 몸을 묶으면 더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전국의 거리 곳곳에선 정당이나 정치인 홍보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작용도 있는데 인천시가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시내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입니다. 가로등 사이로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시청과 구청 직원이 현수막 줄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제정한 조례를 위반해 강제 철거하는 겁니다. 시민이 불편을 초래하고 또 시민의 미관, 도시경관을 위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인천시 조례는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걸어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또 정책이 아닌 혐오나 비방의 내용도 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깨끗해진 거리 모습이 반갑습니다. 정당끼리 서로 선동하는 건데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생각되고 이런 게 없으면은 낫지 않겠나. 거리도 좀 쾌적하고. 하지만 각 정당들은 정치 신인들의 홍보 수단이 막혀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이거는요, 선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 당마다 이 선거 전략을.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조례라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 서울시가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육아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사도우미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줄고 있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좋은 가사 육아도우미 구하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 흔히들 많이 합니다. 그만큼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들을 대체하는 효과가. 외국인 도우미에게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야 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 되어야지 일반적인 중위소득을 가진 대한민국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인권 침해를 예방할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근무 내용 그리고 근무 장소 이 모든 것이 사적이기 때문에 공적인 관리나 개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오는 27일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맺은 정전협정서 사본이 70년 만에 국내에 전달됐는데 김승동 기자가 이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유엔군과 공산군 대표가 판문점에 들어섭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서를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3년 1개월에 걸친 6.25 동란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막을 내렸다. 사본인 이 정전협정서는 스위스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보관했는데 한국전쟁 전정 70년 만에 협정서 사본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I think it's a sign also to show the bright public what happened at that time and to remember what happened 70 years ago. 정전협정서는 협정문과 지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전과 전쟁 포로에 관한 구체적 조치와 군사 분계선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정전협정에 대한민국은 참여하지 않아 협정서 원본은 미국과 중국, 북한에만 있습니다. 아직 원본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그 당시 사본은 오늘 저희가 받은 것이 최초라고 하고, 이번에 전달받은 정전협정서 사본은 DMZ에 있는 반환 미군 공여지인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DMZ 안쪽 대성동 마을과 임진각 주변에서 안보 포럼과 군악대 연주 등의 행사도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건축왕은 동해 망상지구 개발 사업권을 따낸 바 있습니다. 강원도 특별감사에서 사업자 선정에 특혜 정황이 포착됐고 경찰도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 1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외 투자를 유치한 경험이 없고 보유 자산도 적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해당 사업자는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 씨의 업체였습니다. 강원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11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2017년 7월에 진행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 심사 당시 몰아주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평가위원이 부정적 의견을 낸 거를 이제 긍정적 의견으로 심사위원서를 바꿔달라고 약간 강요. 경찰은 평가위원들의 심사 의견서 제작성이 선정 특혜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직접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그 99%가 잘못된 건 사실이요. 청에 있는 공무원들,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반면 최문순 전 지사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은 2021년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들도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 용인시엔 삼성이 300조, SK 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 모시고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반도체 1번지와 관련돼서 여러 지자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용인시가 1번지 맞는 거죠?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40년 전에 우리 용인 기흥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지금은 지난 3월 15일에 정부 발표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30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이 됐고요. 예. 이미 SK는 용인 온산면에 126만 평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120조 원 투자였는데 지금은 140조 원 투자를 하고요. 얼마 전에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용인 특례시의 삼성전자 215만 평 규모의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 그곳과 SK 하이닉스 126만 평,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처음 반도체를 시작했던 기흥 캠퍼스 35만 평, 이곳을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 특례가 적용이 되고 특히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60일 동안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되는 걸로 간주하는 이런 제도가 있고 도로, 용수, 전력 이 기간 시설에 있어서 국가가 대폭 지원하는 이런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기 때문에 용인이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임한 지 1년 정도가 넘으셨고 이제 최대 성과로 꼽고 있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체적인 조성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가 취임한 이후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이 삼성전자 300조 원 투자 국가 산업단지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 처인구 이동 남사읍에 215만 평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반도체 팹 5개와 150여 개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이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아직은 경쟁력이 좀 떨어진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그쪽 분야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하이닉스인데 두 선도 기업이 다 용인에 있고요. 일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이 조성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인허가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부는 2026년 말에 착공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1년 정도 당기자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온삼에 126만 평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그거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SK 팹이 4개, 50여 개 소부장 기업이 들어오고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35만 평에는 삼성전자가 한 20조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연구 허브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각종 행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인프라도 확충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국가 산단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고용의 직간접 유발 효과는 160만 명 정도 상당하네요. 됩니다. 그 215만 평에는 상주 근로자가 한 6만여 명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용인 전체의 이 반도체 관련 각종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완성이 될 때 직접적인 일자리는 10만이 넘을 걸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앞당기는 노력을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 이 배후단지 조성을 또 해줘야 근로자들이 정주할 것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 노력을 지금 이제 할 계획이고 도로망을 비롯한 교통망이 대폭 확충이 돼야 반도체 경쟁력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중앙정부가 많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함께 발전을 할 수 있는 건데 지난해 여름에 취임하신 뒤에 해묵은 난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또는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용인 특례시의 시청 앞에 아파트가 한 2천여 가구 지어져 놓고 2년 이상 입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만들지 못해서인데 옆에 있는 역삼지구 쪽하고 이 갈등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취임한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대체 도로를 만들기로 했고 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이제 입주가 가능해졌고 민속촌에서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나오는 국지도 315호선이 있는데 이 우리 용인을 중간에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가로막는 셈인데 반대편으로 길을 이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지하차도로 좀 해달라는 거였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다리를 놔서 위로 올라가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국토교통부 설득을 해서 지하도로 지침을 개정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하차도 개설하는 걸로 결정을 또 했고요. 그 위쪽으로 기흥구의 플랫폼 시티라고 83만 평 개발이 되는데 개발 이익이 수천억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개발 이익을 민선 7기 때는 경기도에 골고루 나눠주겠다고 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용인 땅 개발해서 왜 다른 데 쓰느냐.
그랬는데 그 개발 이익도 용인의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용인에 전부 재투자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 중앙시장이라고 60년 넘는 시장이 있는데 예.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공모에 저희들이 따내가지고 한 652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앞으로 예. 중앙시장도 젊은이들까지 즐겨 찾는 곳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볼게요. 이제 금요일을 캐주얼 데이로 정했어요. 뭐 네. 일반 기업들은 하는 곳들이 있는데 복장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반응 어떻습니까? 뭐 우리 공직자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한다. 저 예. 스스로도 특별히 공식적으로 정장을 입을 필요가 없는 날에는 예. 뭐 청바지도 입고 저도 출근을 했고요. 일은 제대로 하되 마음만은 조금 예.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하자 이런 입장에서 지인데이를 도입을 했는데 시의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예. 또 쓸데없는 회의, 그 회의를 위한 회의는 제가 예.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이제 3년 정도 남으셨는데 앞으로 시정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1년 동안 정말 개인적으로 영일 없이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잘 유지하면서 예. 앞으로도 3년 임기 열심히 할 계획이고 우리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혜를 같이 모아나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소통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